한 주일 만에 배웠는데 또 반갑습니다. 또 여러 번 뵌 얼굴이 보이니까 더 반갑습니다. 저는 이 여기를 어떻게 운영하는지를 몰라서 그랬는데 보니까 방금 얘기를 계속 공부를 하시는군요. 뭐 한 달이고 6개월이고 이렇게 계속 뭐 1년 과정이라고 그러는데 1년 과정. 뭐 그렇게 운영하시는 걸 모르고 그냥 오늘 뭐 한다 하면 그냥 와서 뭐 듣고 또 가고 그렇게만 생각했어요. 근데 그래서 자꾸 뵙는 얼굴 또 뵈니까 아주 반갑습니다. 근데 방금 제가 우리 회장님한테 여쭤봤는데 이게 모임이 공실회라고 그래요. 공실회. 한문으로 어떻게 쓰냐고 그랬더니 빌공짜 공실회를 쓴다고 그래서 제가 건의를 했어요. 빌공짜를 쓰지 말고 가득할 만자를 쓰셔. 그러면 아마 뜻은 비어있는 공실 없애준다는 얘기 같은데 그러면 만실 가득 채워진다는 얘기나 실제 내용 같잖아요. 공실 없애준다는 얘기나 가득 채워준다는 똑같은 얘기인데 그런데 그 이미지는 상당히 다르거든요. 제가 이걸 어디서 개최했느냐 하면 그 이어령 선생 여러분 아시죠? 문화부 장관 하시던 그 선생님이 말도 잘하고 글도 잘 쓰고 하잖아요. 그 양반 책을 제가 많이 읽었어요. 옛날에. 그 양반 책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똑같은 내용인데 그 표현을 적극적으로 하는 거고 소극적으로 하는 거 다르다. 그 대표적인 예를 들면 이 얘기를 했어요. 애국가, 일본의 애국가하고 우리나라 애국가하고 비교를 했더라고요. 뭐냐면 우리나라 애국가는 첫 마디가 동해물과 백두산이 어떻게 해요? 마르고 닳도록. 마르고 닳는다는 얘기는 없어지고 없어질 때까지 그런 얘기 합니까? 백두산이 없어지고 그럴 때까지 우리 무궁무궁하게 해라.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없어진다는 표현을 하는 게 아니고 모래알이 모여서 태산이 될 때까지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죠. 일본 애국가는. 그러니까 오래도록 지속한다는 뜻은 같아요. 근데 표현이 어떻게 달라요? 우리는 백두산이 없어질 때까지 부정적인 의미로 오고 그 사람들은 모래알이 쌓여서 태산이 될 때까지 적극적이잖아요. 내가 옛날에 읽었던 책인데 그 생각이 딱 기억이 나서 이것도 빈 방을 채워준다는 얘기보다는 만실이 되게 한다는 얘기도 좋지 않습니까? 제가 방금 얘기했어요. 여러분 생각 어때요? 근데 이미 공실회로 많이 알려졌다고 그래요. 그러더라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그랬거든요. 똑같은 표현인데 아주 다릅니다. 처음에 그래서 공실회라고 그래서 내가 이상하다고 그랬어요. 뭐 비었다는 얘기인가 본데 기왕이면 가득 채운다. 만자 글자 하나 바뀌면 만실회. 가득 채운다. 요새는 한문 안 쓰니까 잘 모르긴 하는데 그래도 아주 표현에 따라서 이미지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고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한테 얘기를 하면 그 힘이 돼서 그럴 것 같아요. 여담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지금 세 번째 저하고 만났잖아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이렇게 운영하는 강의를 어떻게 운영하는지를 잘 모르니까 또 여기서 정확하게 얘기 안 해주시고 그래서 나는 그냥 한 번 하면 뜨내기로 와서 좀 듣고 가고 또 그렇게만 생각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상속세 얘기할 때 그러면 요새 이 상속세 문제가 크게 문제가 되고 또 특히 강남 같은 데서 다 상속세 걸리는 사람들이고 이렇게 생각해서 첫째 그 시간을 했는데 여기서 다음 날 또 해라 그래요. 다음 주에.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그날 질문을 받아보니까 양도소득세 제일 질문이 많더란 말이죠. 그래서 다음번에 양도소득세 얘기했잖아요. 근데 양도소득세 얘기를 하고 가니까 그날 가니까 보니까 또 임대한 사람이 많아요. 임대한 분이. 그래서 오늘 임대 얘기를 잠깐 하고 또 딴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 과정을 얘기해 줬으면 교육 과정을 이렇게 짜야 되거든요. 강의라고 하는 게. 이게 학교 가면 교육 과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제1과에 뭐라고 제2과에 뭐고 그 순서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학습의 능률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만일에 내가 또 하게 되면 이제 그 과정을 이렇게 짜가지고 여러분 이제 영어로는 그 커리큘럼이라고 그러잖아요. 커리큘럼. 옛날에 그 사범학교에서는요. 그 1년을 그걸 봐요. 교육 과정을 한 과목을. 그게 매우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참고로 좀 두서없이 강의를 했다. 그냥 제 나름으로 이게 좋겠다 저게 좋겠다 이렇게 해버렸단 말이죠.
근데 기왕 이렇게 한 과정을 쭉 이렇게 하신다면 그것도 과정을 면밀하게 짜서 첫 번째 뭐 하고 두 번째 얘기하고 이렇게 또 첫 번째는 몇 시간 하는 게 좋고 이렇게 과정을 짜야 학습의 능률이 오르니까 그렇게 했으면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이제 여담으로 모두 얘기했습니다. 오늘 저 강의 드릴 말씀은 주택 임대소득 비과세라는 거 있죠. 8페이지라고 되어 있는데 요걸 먼저 얘기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주일에 왔었는데 맨 끝에 붙여놓은 모양입니다. 그렇죠? 근데 왜 맨 끝에 붙였냐면 지난주 강의에 연속된다고 해서 맨 끝에 붙여놨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교재 끝에다 붙여야 맞는 거예요, 지금 순서로는. 오늘 강의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지난주 강의에 맨 끝에 붙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맨 끝에 붙었습니다. 방금 얘기다시피 그 지난주에 보니까 이 임대에 관한 질문이 많아서 또 여기서도 그런 얘기를 미리 해주더라고요. 임대에 관한 아마 관심이 제일 클 거라고. 그래서 오늘은 임대를 좀 얘기하는데 요전에 잠깐 얘기했어요. 과거에는 세법 체계에서도 임대소득이란 별도 소득 개념이 있었는데 중간에 그것을 어디다 합쳤다고 그래서 사업소득에다 합쳐버렸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 임대소득이란 난이 없어졌어요. 세법에서. 근데 그건 맞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임대하는 것도 사업 아닙니까? 임대사업이요. 여러 가지 사업 종류 중에 임대사업. 그래서 그쪽에다 합쳤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임대하고 내는 세금은 다 지금은 사업소득이에요. 임대소득이란 개념이 없어지고. 사업소득인데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모든 사업소득이, 모든 사업자가 다 똑같은 회계 처리를 하고 똑같은 세법을 적용하니까 특히 임대사업만 특이한 규정은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건 강의를 안 하고 그건 또 강의를 하려면 많으니까, 꽤 많으니까. 오늘 여기서 얘기해서는 주택, 주로 이 주택 분야만 따로 이렇게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첫째, 임대소득 비과세 그랬잖아요. 비과세. 내가 그냥 생략해서 괄호 속에 법 12조 2호 나목 이렇게 했는데 이건 그냥 생략해서 법인데 이게 소득세법입니다. 임대소득도 소득이니까 소득세법을 적용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나라 맨날 요새 주택 어쩌고저쩌고 뭐 해도 맨날 공급을 해도 지금도 아직도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주택에 대해서는 자꾸 세금에 대한 특혜를 지금 주고 있어요. 그래서 주택에 대한 비과세를 오늘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런 겁니다. 주택에 대한 비과세를 하는 것은 첫째는 주택이 한 개만 있는 사람. 주택 한 개만 있는데 임대를 해요. 그러면 한 개를 전부 임대할 수도 있고 그런 분들 있죠. 내 주택은 임대하고 나는 전세 살고 그런 분들도 있죠. 그러니까 한 개만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 임대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안 한다. 주택 한 개만 있는데 임대를 하고 있어요. 과세 안 한다. 다만 한 개만 있지만은 그 기준시가가 9억 원을 초과하면 세금 내야 된다. 9억 원을 초과하면. 그러니까 기준시가로 9억 원이니까 시세로 9억이 아니고 정부 기준시가로 9억 원이니까 꽤 비싸거나 큰 거 아니면 여기 해당이 안 되죠. 그렇습니다. 기준시가로 9억 원 이상짜리는 근데 비과세가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럼 비과세를 해주는데 얼마까지 해주느냐. 여러분 요전에 얘기를 많이 했죠. 저하고. 근데 이때 수익금액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여러분 월세 받은 금액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년에 2천만 원 이하 그랬습니다. 2천만 원 이하는 세금 없다. 근데 저도 요전에 가서 공부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런 대목은 사소하다고 해서 평소에 제가 잘 안 들여다보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여러분이 관심이 크길래 이걸 새삼스럽게 공부를 했어요. 여기 보니까 그러면 보증금으로 받은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아까 월세는 2천만 원인데 나는 월세를 안 받고 보증금으로 받았다.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세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전용 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 첫째. 60제곱미터면 평수로 얼마 돼요? 3.3으로 나누면 18평인가 밖에 안 되더라고요. 18평 이하짜리만 얘기다.
그 넘는 것은 안 된다. 전용 면적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전용 면적 아닌 걸로 오면 얼마나 될까요? 이게 보통 한 국민주택 규모 24평 이거 아닌가 싶어요. 국민주택 규모는 24평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러한 주택으로서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으로서 기준시가가 이하의 주택으로서 3주택 이하의 임대 3주택. 근데 여기를 2주택으로 고쳐야 될 것 같아요. 3주택이 아니고 2주택. 왜 그러냐면 제가 법률을 꼼꼼히 보니까 법률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3주택 이상은 과세한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3주택 이상. 그게 작지만은 3개 이상 임대한다. 이거 걸린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법률에서는 3주택 이상인데 저는 왜 2주택이라고 고치라고 그러냐. 이 표현이 달라요. 여러분 이하, 이상 그런 용어 많이 쓰죠. 이상, 이하. 그 2주택 이상이면 실제로 몇 주택 가진 사람부터예요? 네? 2주택 가진 사람도 걸리죠. 그러면 1주택 이하 그러면 어떤 사람이 걸려요? 1주택부터. 그러니까 이상, 이하 이 말이 공교롭다고요. 보통 그런데 2주택부터 이상인데 일반 용어로는 어떻게 씁니까? 2주택 이상 그러면 2주택 넘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죠? 2주택 이상 한 사람이 걸리는 그러면 3주택부터 걸리나 보다 이렇게 보통 생각하죠. 근데 그 이자가 들어가면 요 이자가 들어가면 특히 세법에서는 이 용어를 상당히 중시합니다. 요 이자죠. 써 이자라고 그러죠. 요 이자가 들어가면 이 금액을 포함해서 해요. 2주택 이상 그러면 2주택부터 1주택 이하 그러면 1주택부터. 근데 보통 우리는 그냥 일상생활에서는 2주택 이상 그러면 3주택부터 걸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요거 붙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이 정치원 사람들도 얘기하면 자꾸 그 찬성이 몇 프로냐 반대가 몇 프로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50% 이상 됐다. 그러면 50% 붙으니까 걸리는 것은 50부터 걸리니까 안 걸리는 것은 49까지만 안 걸리는 거예요. 특히 또 재미있는 것은 과반수 이상 그렇게 많이 얘기하죠. 국회의원들이고 뭐고 다 그렇게 얘기해요. 과반수 이상이 돼야 된다. 그럼 과반수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 한문 공부해야 돼요. 과반수라고 그러죠. 그럼 얼마부터가 과반수 이상입니까? 넘는 거. 그러니까 초과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과반수 이상 그런단 말이죠. 표현을. 그러면 얼마부터 걸려요? 50%부터 걸리는 거예요. 또 이하 얘기할 때는 뭐냐면 과반수 이하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또. 그러면 50은 일로 가야 돼요. 일로 가야만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양쪽에 다 걸리죠. 50이라는 숫자가. 그게 틀린 거예요. 근데 국회의원들도 다 그래요. 과반수 이상 찬성해야 된다. 그러면 과반수 넘는, 그러면 50% 넘어야 된다. 그런 뜻으로 오면 이상이라고 하면 안 되고 뭐라고 해야 돼요? 초과라고 해야 되거든요. 초과. 51% 걸린다 하려면 초과라고 해야 되고 50% 이상하면 50도 걸린단 말이죠. 이거 다 무심하게 특히 나는 텔레비전 볼 때마다 국회의원들이 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50% 이상. 그러면 50%도 걸리는데 자기 생각은 40% 초과로 얘기한 거예요. 이거 다 틀립니다. 그래서 특히 세법에서는 요 말을 아주 중시해요. 그래서 과거가 이제 지금은 좀 고쳤습니다만은 세법에는 어떤 것이 문제가 되었었느냐면 그 회사에 과점주주가 있죠. 주식을 많이 가진 사람. 그래서 옛날에는 거기다 50% 이상이래 놨단 말이에요. 50% 이상. 그러면 50% 이상이면 과점주주다. 과점주주는 그 회사에 대한 책임까지 져라. 그런 얘기거든요. 가령 주식회사가 망했다. 그럼 주식회사에 못 낸 세금을 누가 2차로 책임을 지느냐? 50% 이상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50% 가진 사람도 책임을 져야 되죠. 그 책임 면을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식을 49%만 가져야 되거든요. 근데 보통 이상을 아까 이렇게 설명을 해가지고 그 틀린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2차로 책임을 지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세법도 고쳤어요. 어떻게 고쳤겠어요? 50%를 초과하는 사람이 이제 책임이 있다.
그러면 50%까지는 괜찮고 50%에서 한 주라도 더 많으면 그 사람이 초과한 사람이 되니까 책임이 있다. 그러니까 한 주 사이에 50% 이상이 되느냐 이하가 되느냐 이런 문제가 생겨가지고 한 주 때문에 2차 납세 의무가 걸리면 회사 망했더라도 내 개인 재산으로 다 세금을 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이걸 제2차 납세 의무라고 그래요. 세법에서는. 그러니까 한 주 가지고 이상이냐 아니냐 이거 가지고 이제 시비가 많이 되고 판결도 많이 나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 초과로 고쳤어요. 예, 여러분 이거 일상생활에서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제가 무슨 얘기하다 그랬느냐면 3주택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주택 이상이면 세금 낸다. 3주택 이상 그러면 3주택 가진 사람부터 세금에 걸리죠. 그래서 여기는 내가 비과세를 얘기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러면 과세 안 내는 사람은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2주택 이하라야 맞을 것 같아서 지금 고치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도 3주택 이상 걸린다 하는 얘기나 2주택 이하 안 걸린다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잖아요. 2주택도 괜찮죠. 괜찮죠. 예. 과세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2주택까지는 괜찮다. 그래서 제가 이 말을 지금 고친 거예요. 3주택 이상 걸린다는 표현을 그냥 2주택 이하는 안 걸린다. 이렇게 표현을 바꾼 겁니다. 이게 표현이라는 게 중요해요. 아까 공실 만실하는 거고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그 다음에 기준시가로 3억 원 이하여야 됩니다. 기준시가로. 기준시가가 비교적 낮죠. 실제 시세보다는. 그래서 기준시가로 3억 원 이하의 주택이고 그 다음에 보증금 합계액이 3억 원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 합쳐서 보증금이 3억 이하다. 요것만 안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큰 건 다 걸려요. 여기 보면. 이 세 개 항목 중에 한 가지만 적용이 아니 다 적용돼야 돼요. 다 적용이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그나마 여기는 안 써졌습니다만 2018년 내년까지만 해준다고 또 보니까 봉의가 되어 있죠. 내년까지만. 내년 지나면 이것도 다 과세한다는 얘기죠. 뭐 또 이제 연기해서 해주는 일은 몰라도 하여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이라고 있는 부수 토지. 근데 여러분이 요전에도 잠깐 얘기했는데 가령 주택이 몇 채냐 하는 거 이게 건물 기준입니다. 건물 기준. 땅 기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사실은 세 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건물이 아직 안 세워졌다. 그건 빼고 계산하는 거예요. 그게 주택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 땅 밑에 있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지는 이걸 이제 부수 토지라고 그래요. 세법에서. 그래서 건물 기준인데 건물에 부수된 토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건물 기준에서 얘기합니다. 주택 얘기할 때는 모두 다. 그래서 3억 이하다. 그러니까 요런 것만 여기에 해당되는 것만 과세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는 건 또 다 걸려요. 예, 그 점 유의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나옵니다. 주택 수를 계산할 때, 그러면 아까 제가 3주택, 2주택 그 주택 수를 얘기했죠. 이 주택 수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 다가구 주택. 여러분 요전에 질문 많이 하시더라고요. 다가구 주택은 집 하나로 봐줍니다. 그러니까 다가구 주택의 혜택이 이거 한 가지 있어요. 사실은 여러 개로 쪼개서 임대하는데 그 한 채로 봐줘요. 언제든지. 그 소유주는 한 채로 봐줍니다. 그래서 요전에 잠깐 얘기했지만은 어떤 분이 상속을 했는데 상속하면은 주택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부모하고 자식하고 같이 산 상속주택은 80%를 또 빼준다 그랬죠. 추가로. 그래서 이 다가구 주택이 있는데 그러면 다가구 주택에서 살았다. 돌아가신 분이 10년 이상. 그러면 다 80%를 빼주느냐. 다가구 주택은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여러 개로 쪼개서 살고 그 중에 하나를 내가 살아요. 거기서. 그러면 나머지 여기는 1주택으로 봐준다고 했는데 그러면 다 공제해 주느냐. 그렇게 아니고 조심할 것은 공제는 다 해줘요. 1주택으로 보니까. 공제는 해주는데 그 중에 가족이 다 같이 산 게 아니고 둘째 아들이 부모를 모시고 살았다. 그 집에서. 그러면 둘째 아들 몫이만 공제해 준다고요.
둘째 아들 몫이만. 그 점이 또 크게 유의해야 될 점이야. 왜냐하면 그 상속재산을 아들이 여럿인데 둘째 아들이 전부 받았다면 전부에 대해서 공제해 주는데 그 상속재산 중에 건물 중에 둘째 아들은 가령 아들이 셋이 있으니까 둘째 아들은 그러면 3분의 1만 받았다. 그러면 둘째 아들이 받은 3분의 1에 대해서만 해준다. 그러니까 전부 다 둘째 아들이 받아버리면 좋은데 그러니까 순수한 세법의 측면에서만 보면 그렇죠? 세금만 전략하고 하려고 보면 둘째 아들이 전부 다 받아버릴 수 있도록 하면 되는데 형제들끼리 이게 합의가 안 되면 그거 안 되죠. 그러면 다른 것은 큰아들이 갖고 또 이것은 둘째가 갖고 이 다가구는 셋째 것으로 온다. 이러면 전부를 받아서 전부 80% 공제하는 엄청난 혜택이죠. 몇 년을 같이 살아요? 10년 이상. 근데 이거 형제간에 합의한 사람 내가 못 봤어요. 다 합의가 안 돼요. 합의만 되면 그렇게 돼요. 예, 괜찮습니다. 합의만 되면 괜찮아요. 근데 합의한 사람 지금까지 못 봤어요. 안 돼요. 요새 젊은 사람들은 안 돼요. 그래서 이 주택 수를 계산하는 것도 꽤 복잡해요. 예? 1주택, 2주택.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요전에 제가 상속세 신고해 준 사람 보니까 실제로 10년 이상 살았어요. 실제로. 근데 막내 아들하고 10년 이상 살았어요. 막내하고. 그래서 막내는 처음부터 자기가 가질 생각을 했어요. 내가 10년 이상 아버지 내가 봉양했는데 형제들이 협의를 안 해주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쪼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막내 아들이 가진 몫이만 상속 공제 80%를 받게 됐다고요. 합의가 안 되니. 30세 이상 됐을 때는 결혼을 안 하더라도 아, 그거하고는 상관없어요. 상속세는 그거하고는 상관없어요. 요전에 양도소득세 비과세할 때 그런 거고 누가 했든지 간에 30세 못 됐든지 딸이든지 간에 같이 산 사람. 같이 산 사람이 전부 다 받아버리면 전부에 대해서 80% 공제를 받는데 아버지 부양도 안 한 사람들이 안 해준다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쪼갰잖아요. 그러니까 부양해준 그 아들 몫에 대해서만 80% 공제해준다고요. 그것도 재미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공동소유 건물을 어떻게 할 거냐? 공동소유. 두 사람 이상. 이 사람은 그냥 지분이 가장 큰 사람 걸로 해주자. 지분이, 누구 지분이 크냐? 지분이 큰 사람 것을 한 사람 소유로 봐주자. 그 다음에 전대해 준 경우. 전대 여러분 아시죠? 내가 빌려가지고 내가 또 빌려준단 말이죠. 전대한 경우는 어떨 거냐? 그러면 임차인이나 전세 받은 자의 주택으로 받는다. 임차인이나 전대 받은 사람은 주택으로. 또 그 다음에 본인과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어떠냐? 합산해서 아까 여기 뭐 보증금도 얼마다 뭐도 얼마다 주겠죠. 배우자하고 본인은 언제든지 함께 합산해서 1인으로 본다. 한 사람으로 본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건물이 요전에도 잠깐 얘기했는데 그 건물이 순수한 주택으로만 쓰는 게 아니고 사업용으로도 쓰고 일부는 가게로 내주고 일부만 내가 산다. 그런 경우 많이 있죠. 특히 단독주택.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맨 먼저 보면 수학 표시를 했습니다만은 주택과 사업용 중에 어느 쪽이 큰 경우? 네, 주택이 큰 경우는 어떻게 하냐. 전부 주택으로 봐준다. 전부. 그러니까 내가 40평짜리 내가 40평에서 살고 가게는 20평을 내줬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게까지 다 주택으로 봐서 이 혜택을 준다. 비과세 혜택을 준다. 또 밑에는 보면 주택과 사업용이 같거나 사업용이 더 크다. 그러니까 20평, 20평 똑같다. 가게도 20평, 내가 사는 집도 20평. 또는 반대로 가게가 더 크다. 내가 사는 집보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사업용은 비주택으로 본다. 그러니까 살고 있는 데는 빼고. 예. 비주택으로 본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표현이 달라서 그런데 주택으로 안 본다는 얘기니까 결국 사업용으로 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용은 과세하죠. 그렇게 요약하면 이렇게 평수가 똑같거나 아니면 가게가 더 크다. 그럴 때는 가게 쪽은 과세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나 주택은 아무리 적어도 주택 쪽은 빼주고. 근데 아까 반대쪽은 어떻게 했어요?
주택이 더 큰 쪽에는 가게 쪽도 다 주택으로 붙여주었는데 반대인 경우에는 주택은 빼고 가게 쪽만 계산해서 그리고 이런 경우는 면적으로 다 계산, 면적 비율로 이렇게 쪼개서 그것만 과세한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 감면. 그런데 이렇게 지난 시간까지는 전부 세금 매기는 것만 제가 얘기했어요. 과세하는 것만 이렇게 과세한다, 이렇게 과세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좀 봐주는 것도 있어요. 지금 봐주는 것 첫 번째가 비과세였죠. 비과세 이런 건 봐준다. 요전에 제가 설명하기를 비과세라고 하는 것은 아예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버리는 거다. 그러니까 신고할 필요도 없다. 그렇게 얘기했죠. 신고 안 해도 된다. 근데 두 번째로는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 감면이라고 그랬죠. 요전에 잠깐 설명한 것 같은데 비과세와 감면의 차이가 어떤 거라고 그랬죠? 크게 보면 두 개 다 세금 안 매겨 있다는 건데 비과세는 말씀하셨다시피 이건 아예 과세 대상이 아니니까 빼버리니까 신고할 필요도 없고 감면은 어떠냐? 과세 대상은 되는데 다만 일부 빼주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면에 해당되는 것은 신고도 하고 다른 걸 다 해야 된다고 그랬죠. 세액 감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소득세법에 있는 게 아니고 괄호 속에 보면 조특, 간단히 제가 조특 이랬는데 조세특례 제한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그 상당히 복잡한 그 법률이에요.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는 전부 조세에 대한 특례, 그러니까 과세하는 게 아니고 과세에서 빼주는 것만 쭉 하는 건데 굉장히 많은 항목이 있는데 이 중에 임대만 제가 지금 빼온 겁니다. 여기 보면 첫째, 3호 이상 임대, 세 채 이상 임대래, 세 채 이상. 뭐 어쩌다 한 채 이상 하는 것은 아니고 아까 비과세에 해당되면 해주지만은 세 채 이상 임대해야 되고 또 하나는 임대사업자 등록이 돼야 돼요. 임대사업자 등록이 두 가지예요. 조심할 것은 구청에다 하는 임대사업자 등록이 있어요. 구청에서는 임대업자 관리를 위해서 받는 거고 거기에 했더라도 세무서에다 또 사업자 등록을 내야 돼요. 두 가지 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여야 되고 국민주택 규모가 얼마라고 그랬죠? 85제곱미터. 평수로는 25평. 85제곱미터 이하의 건물이어야 된다. 기준시가는 6억 이하면 된다. 기준시가. 맨 밑에 4년 이상 임대조건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전에 제가 못 보던 건데 이번에 법률을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임대한다고 임대사업자로 이 면세에 해당된다고 얘기만 하고 신고만 하고 4년 이상 임대 안 하면 그 혜택 안 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임대를 촉진하기 위해서 감면해 주는 건데 실제로는 그 임대를 안 하고 있던 건물인데 그냥 가격 오르고만 기다리고 있다가 팔았더라. 이런 사람들 있죠. 그런 거 인정 안 해준다. 구청에서는 하는 세무서에서는 5년. 예? 5년 이상 하라고? 세무서에서는 5년 이상 해야 혜택. 예, 이제 분명히 내가 저 법 조문을 확인하고 왔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8년짜리도 있어요. 8년짜리. 그래서 제가 생략하고 지금 안 했는데, 예, 이번에 제가 5년, 10년이었는데 네. 지금 4년, 8년을 예. 그 8년짜리는 제가 안 넣습니다. 좀 특수한 경우 8년 규정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일반적으로는 하여튼 4년입니다. 4년 이상. 예, 여기 네 가지에 해당되면, 그러면 이것도 아까 질문하신 분처럼 네 가지 요건이 다 해당돼야 되나? 다 해당돼야 돼요. 한 가지만 해당되면 안 되고 전부 해당돼야 됩니다. 이러면 아까 비과세와는 별도로 세액 감면해 준다. 얼마 해줘요? 30%, 100분의 30, 30% 감면해 줍니다. 국민주택도요. 뭐냐면은 작년까지 84대까지 내가 34평 아파트가 좀 받았거든요. 예. 지금 안 해. 25평 이상이 세상에. 예. 친구 다 넣어야 돼. 국민주택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저 84제곱미터 이하 감면해 준다는 얘기나, 근데 지금 안 돼요. 여기 작년에도 60 이하만 되고 그 이상은. 예, 그래서 아까 60제곱미터. 그러니까 비슷하다고 아까 내가 본 거지, 표현을. 예. 그래서 여기까지, 주택임대,
주택임대에 관한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예, 제가 가광 주택에서 예. 같이 심리상 공부하는 사망부대 상속세 80% 공개해준다 그러는데 예, 자식하고 이제 뭐 5세대가 있다 가구가 5개면 예. 어느 층에 살든 간에 그 한 집에 같이 사느냐 아니면 한 층에 같이 살아야 하는지. 원칙으로는 같은 층에 같이 살아야 돼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할 수는 있죠. 나는 5층에 사는데 아버지는 1층에 산다. 그리고 가까이 살면서 내가 봉양했다. 이럴 수는 있는데 원칙으로는 이렇게 생계를 같이 해야 됩니다. 생계를 같이 해야 되는데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층수 좀 차이 있다고 하면 주민등록 한 층에다 넣어놓으면 그거야 봐주겠죠. 세법에. 가대는 얼마 이상입니까? 아니 뭐 꼭 그런 건 없고. 돈 초과도 아니 그런 것까지는 규정이 없고 이제 좋은 질문하셨어요. 요새 그럴 수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아파트도 내가 1층에 아버지 1층에서 사시라고 내가 5층에 살고 그렇게 많이들 사시죠. 이것도 가령 다가구니까 여러 구니까 나는 4층 어디 한쪽에 살고 아버지 1층 어디 산다면 그게 아버지를 봉양은 1주택으로 봐주느냐 지금 그런 말씀이거든요. 근데 원칙으로는 같이 산다는 얘기는 생계를 같이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본래. 그럼 생계를 같이 하려면 이 가구가 따로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러나 내가 편법으로 한다면 주민등록을 아버지는 1층에다 하고 나는 5층에다 하면 그 드러나서 안 되고 가령 5층 1층에 사는데 주민등록은 아버지하고 같은 쪽에다 해놨다. 그렇다면 아마 넘어가지 않을까. 거기서 봉양했다고 넘어가지 않을까. 시가가 얼마 되든 간에 그냥 아무 그런 요령, 예, 관계 없습니다. 그런 것은 조금 요령을 쓰면 될 것 같아요. 저 상가 주택일 때요. 상가하고 주택하고 같이 있을 때 예, 그럼 그것이 똑같다 하면요. 예. 실질적으로 주택을 상가를 주택으로 이용해서 쓰면은 어떻게 되나요? 아, 그러면 이런 거 있죠. 건물 대장에는 등기부나 건물 대장에는 평수가 똑같더라. 그러면 내가 한 평만 주택으로 더 써도 주택으로 다 봐줄 수 있잖아요. 그런 거 조금 요령이죠. 그러면 한 평을 주택으로 내가 실제 더 쓰느냐. 그게 문제거든요. 근데 가령 건물에다가 한 평, 두 평을 더 건물 쪽으로 이렇게 좀 고치면 구분해서 그건 당연히 될 수 있는 거고 대장에는 안 고치고 실제로 내가 그 한 평만 더 쓴다. 그런 것은 이제 내가 그러면 실제로는 이게 건물이 되어 있지만 이쪽도 두 평을 내가 내 살림하는 데 쓴다 하는 것을 입증하면 돼요. 입증하면. 내가 누차 얘기했지만은 형식과 실질이 다를 때는 어떤 걸 채택한다고 그랬어요? 실질을 채택한다 그랬거든요. 문제는 실질이 맞느냐 하는 입증 책임의 문제가 있는 것이지 실제로 그런다면 그걸 봐줘요. 그러니까 만약에 조금 요령을 피운다면 그 중에 건물 일부 중에 가령 조금만 건물 쪽에 조금만 내가 쓰는 걸로 만약에 하면 한 평만 더 써도 그건 전부 다 주택으로 봐주니까 그건 좀 요령을 부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근데 이제 건물 대장을 고치는 일이 좀 힘들죠. 설계를 바꿔야 되는 그 대장까지 못 고쳐도 가서 보니까 실제로 이건 살림집이네. 살림집으로 쓰네 이 평은. 그렇게 확인되면 그 실질에 따라서는 걸 우선하니까 해줄 수가 있어요. 걸려요 그렇게 하면. 아니 그러니까 그건 건축법상 얘기지 세무상으로는 괜찮다는 거 말이에요. 실질이 주가 되니까. 자, 뭐 질문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제 생각에 이렇게 우리 한 동네 사는 사랑방이라고 생각하고 얘기를 이렇게 허물없이 하면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질서 유지를 위해서 나중에 따로 받아도 되고 그렇습니다. 예. 19년까지 18년까지 아닙니까? 18년, 예? 18년. 아, 그 오타가 된 모양인데, 18년. 그 밑에는 내가 18년이라고 써놓은 게 있는데. 예, 예. 예. 가면에 사무 이상 임대 사업자 등록, 임대 사업자 등록 두 가지를 다 해야 되는 거니까. 예. 두 가지. 사업자 등록은 세무서에서 받아주는데 예. 임대 사업자 등록 구청권을 안 받아주더라고요. 그래요? 왜 그러냐면요. 이게 그 임대 사업자 등록을 구청에 하려면 뭐 취등록세 혜택이라든지 대출에 대한 혜택을 주는데 예.
이 기왕에 임대사업 등록을 하는 거는 그 혜택을 받을 수가 없는데 그런 걸 더 요구하는 것 같이 생각을 하고는 안 받는데요. 그래서 이게 사무 이상 임대 사업자 등록, 임대사업자 등록 두 가지 다 상기돼야 된다는 걸로 이렇게 보이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그 안 받아주는 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건 지방자치단체 일이니까. 그러니까 안 받아주는데 여기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이 되었으면 세금 혜택은 줄 거예요. 예. 예. 그래서 과거에는 어떻게 했냐면 구청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이 세무서에도 사업자 등록을 하고 이렇게 임대를 했다. 그런 경우에는 5년 이상만 되면 감면을 해주었고, 그 다음에 한쪽에 등록을 한쪽만 하고 했다는 경우에는 5년만 해주고, 다 등록을 하고 한 경우에는 전부를 해주고 그랬어요. 그건 안 해줘요. 구청에서요? 아니, 받기는 받는데 예. 구청 사정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자치단체 사정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예. 그래서 과거에는 그렇게 두 가지 다 등록한 사람은 100% 해주고 100% 해주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만 했다 그 사람은 50% 해주고 이렇게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공동 소유에 관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떤 거요? 공동 소유. 예. 지분이 작은 사람의 경우에는 예. 그러면 주택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한 가지고 뭐 70대 30다 그러면 30% 지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예. 뭐 소유가 아닌 거죠. 주택이 없는 거죠. 그렇죠. 집수가 몇 개냐 계산할 때는 작은 거 가진 사람은 집수에 포함을 안 시킨다. 일가구로는 0주택이네요. 예. 다른 게 없어요. 예. 그렇죠. 부모가 예. 근데 아들이 외국에 사는데 주민등록이 부모로 돼 있는데 예. 아들이 30세가 넘어서 거기서 이제 결혼해서 사는데 상속될 때 그 생활비를 보낸 그 근거가 있어야 그 80% 감면받나요? 아니 꼭 생활비를 보내라는 건 아니에요. 그것까지 입증을 하는 건 아니고 같이 살면은 돼요. 근데 외국에 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 경우에는 꼭 무슨 뭐 돈을 보내서 쓰고 이런 것까지 입증을 하는 거 아니고 같이 살기만 하면 되는데 지금 질문하신 분은 외국에 있단 말이죠. 그렇죠. 자식이 외국에 있는데 주민등록은 이제 그 부모하고 같이 돼 있죠. 주민등록은 별 의미가 없어요. 문제가 되면. 일반적으로는 주민등록 보고 세무 공무원이 판단을 하는데 그 이상하면은 이상한 거에 생길 때는 주민등록은 저리 가고 아까 얘기다시피 실질에 따라서 한다고 그랬으니까. 생활비를 보냈으면 실질로 보는 게 아니죠. 글쎄 그건 좀 물어봐야 되겠어요. 생활 보냈다고 실질라고 보느냐. 왜냐하면 외교관들 이런 게 뭐 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교관 같이 정부에서 나가라고 해서 할 수 없이 나가 있는 기간 이런 건 되게 거주 기간으로 봐줘요. 근데 전부 다 그렇게 봐줄 수는 없기 때문에 생활비 보냈다고 해서 봉양했다고 보느냐. 지금 이 법률정원은 봉양을 한 경우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봉양. 봉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전통적 개념이잖아요. 부모를 모시고 잘하고 이런 거이기 때문에 돈만 보내준 게 과연 봉양이냐. 이것도 좀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죠? 봉양이라는 게 모시고 이렇게 부모 뭐 심부름도 해주고 등도 두드려주고 이게 봉양이지. 돈만 보내줬다고 봉양이냐. 근데 또 어떤 의미는 불가피하게 아까 외교관처럼 내가 불가피하게 나가 있었다. 그런 것은 또 봉양 기간으로 봐줘야 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요, 2층, 4층에 아들도 살고 2층에 아들 살고 3층에 딸 살고 4층에 부모가 살면은 그건 다 어떻게?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까 그 말씀 잠깐 했잖아요. 그 다가구도 가령 아버지는 아래 살고 아들은 위에 사는데 같은 봉양했다고 보느냐. 아까 내가 잠깐 얘기했는데 그런데 다가구고 또 달라서 아마 아파트는 상당한 재산 가치가 따로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다 봉양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요령을 만일에 낸다면 주민등록을 그 중에 또 한 아들에다가 해놓고 이 아들이 봉양했다. 이렇게 조금 요령을 부리지 않으면 개인 주택의 경우는 가능하죠. 일반 주택? 일반 주택. 아 그거야 당연히 가능하죠. 예. 예, 그럽시다.